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융개혁 절충법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부담을 느낀 은행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그리스 국채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1.4%, 145포인트가량 밀렸습니다. 유럽도 재정위기 우려감으로 약세로 끝났습니다. 그리스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유럽 지역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습니다. 프랑스는 은행주 중심으로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유가는 장중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장 막판 소폭 반등해 4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8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1센트 올라 76달러 51센트로 마쳤습니다.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이 항공기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해 6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감소폭은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9,000건 감소해 45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전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2개월 내 최대 규모로 증가했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앞다퉈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한 가운데 그리스의 5년 만기 국채 CDS가 한때 972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 어제 혼조로 끝났는데요. 시원한 반등은커녕 급락했습니다. 145포인트가량 빠지면서 다우는 150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리스 우려 또 금융규제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융개혁의 절충안이 초읽기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매물이 속출했고요. 또한 그리스의 5년 만기 CDS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다시금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럽도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못하게 끝났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견조하게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어제 혼조, 또 이번엔 밀려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상하원의 금융계획법안 절충법안이 마련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데 따라서 아까 은행주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다 이제 그리스 국채가 어느 정도 그리스 국채 CDS죠. CDS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 다시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지 않느냐 그런 불안감이 좀 고조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154포인트 하락하면서 1.4%의 하락세를 보였고, 글쎄 1250포인트에서는 장중에 반등 신호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빠지면서 4거래일째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개장 전 발표된 미국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든지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정시 영향력은 좀 미미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CDS가 좀 어느 정도 불안하게 나왔고, 또 금융개혁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그 장중 내내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전히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다우 종목에서는 30종목 중에서 거의 2개 종목을 제외한 28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체이스 같은 금융주는 약간 2.6에서 한 2.2%에 하락하면서 그 은행주 약세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나이키라든지 베드베스 앤 비욘드 같은 개별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푸진하게 나오면서 또 소매업종이 부진이 이끌었고, 또는 기술주에서는 이제 델 컴퓨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아무래도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어서 한 6.5% 급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와 금융개혁 관련해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나마 시장의 영향력은 미미했지만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간밤에 나왔던 굵직한 두 가지 지표 지금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미국의 고용지표 주간 단위로 항상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는 크게 쇼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2개월 내 최대폭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번엔 좀 잦아드는 모습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한 3거래일 연속 좀 약세를 보였고, 또 FOMC 결과 이벤트 발표에 어느 정도 상당히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희망을 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네. 일단 기대치 그 지표 자체는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달 어느 정도 2개월 최대치였는데 2개월 최대치에서는 감소했고, 일단 수치를 살펴본다 그래도 그 예상치 한 46만 건을 하회하면서 전주 대비 한 19,000건 감소하면서 45만 7천 건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민간 고용 속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소비 지출을 끌어낼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은 올해 들어 그 급여는 매월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점이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수치적으로 살펴본다 그래도 올해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주간 평균 신청 건수 같은 경우는 46만 3천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속 수급자죠. 연속 수급자 수 같은 경우도 한 4만 5천 건 감소한 455만 명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고요. 사실 이번
전일 발표된 수렵수당 신청 건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좋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 6월달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일단은 뭐 주목할 수 있는 일단은 긍정적인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예상보다 6천 건 정도 더 줄게 나타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또 다른 지표도 좋았습니다.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 사실 제조업 지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항공기, 운송기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났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제 5월달 전체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1.1% 감소하면서 6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운송기기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 즉 핵심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증가세를 나왔는데 0.9% 증가세를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미국이 그 계속 제조업 부분에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수치를 조금 더 살펴본다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그 내구재 주문이 이제 예상치 한 1.4% 감소폭보다는 또 좀 작게 감소를 했고요. 뭐 4월 물론 4월 달에 3% 증가에 비하면 큰 폭 감소입니다만은 항공기 주문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작용했다. 즉 항공기 주문 같은 경우가 4월에 216% 증가했었는데 5월 같은 경우는 사업용 그 항공기 주문이 5월에 30%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표시한 대로 항공기 주문을 제외했을 때, 즉 운송 부분을 제외했을 때 내구재 주문 오히려 0.9%가 증가한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컴퓨터라든지 관련 그 금속 또 기계류 쪽의 주문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용지표 또 제조업 관련 지표 좋았지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까지는 영향을 못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우가 150포인트가량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악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금융개혁 법안 절충안이 일단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모여서 절충안을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을까라고 머리를 맞댔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월가 IB 쪽에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나 보죠. 사실 이제 금융계획 법안은 2007년도 이제 리만 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 그 미국의 그 상업은행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는 좀 잘해보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한번 다시 좀 지나간 이야기 같으면 되돌아보면은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올해 5월 21일 날 상원에 통과가 나온 상황에서 사실 이제 7월 4일 미국 그 독립기념일 저음에서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막판 절충이 돌입했는데 법안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소비자 보호청을 신설하고 파생상품 거래의 감독 강화, 또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네. 하나는 일단 볼크룰로 불리는 자기 계정으로 자기 돈을 굴리지 말라는 조항이고 네네. 나머지 하나는 파생상품 부서를 별도 자회사로 독립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가 월가 투자은행 수익 승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월가는 크게 반대하는 사안이고요. 또 또 최근 6월 17일 버냉키 그 의장 또한 그 조정된 금융계획 법안의 조율을 촉구하면서 연준 같은 경우는 이미 은행에 대한 자기 자본 규제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고 네. CDS 등 파생상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작업도 진행 중이라 언급했습니다. 또 여기에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악재가 나온 것이 미 상하원이 자산 15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 한해서 신탁 우선증권을 5년 후에는 자기 자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소식이 대형은행주의 하락을 주도하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체이스가 한 2%의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은행주 중심으로 크게 금융개혁법안 절충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해석을 하면서 많이 매물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리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그리스 또 문제였습니다. 5년 만기 국채에 대한 뭐 보험 성격을 띠는 CDS가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거의 100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육박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월드컵 16강 떨어지더니 참 다시 또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국제 신용평가를 앞둔 그리스 신용등 같은 경우 이미 뭐 정거 등급으로 강등한 상황이었고요. 일단 국제 CDS 신용 디폴트 수합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일단 수치를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5년 만기 국제 CDS 같은 경우가 장중에 이제 972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상승했고 뭐 최고치 갱신 후에 마감가 기준으로는 5월 24일이 이제 940 BP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스페인 같은 경우도 한 4 bps 상승하면서 269 bps를 나타냈는데 이 CDS라는 것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 채권의 디폴트에 대비해서 가입 일종의 보험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리스 국제 CDS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석을 할 때 그리스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을 커졌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정시에는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 국채 1,000만 달러에 대한 연간 보험 비용이 97만 2천 달러에 달했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 국채가 다시금 그 국채 CDS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에 유럽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옆 나라 포르투갈, 스페인 주가까지도 급락하는 양상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의 재정 위기가 이제 경기 회복이 반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리가 그제서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는 3.7%, 또 스페인 한 3%, 포르투갈은 2.5%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다시 뭐 1.5에서 1.5,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2.3% 그런 것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3일째 하락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미 연준에서 6월 정례의 발표문을 통해서 미국의 금융 여건이 경기 회복을 이전보다 덜 지지한다, 즉 레스 스포티브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유럽 재정 위기 상태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에는 또 악재를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주와 에너지주의 그 하락세 보이는데 그 에너지주에서는 일단 호주의 새 총리가 자원세와 관련해서 업계와 협상을 시작할 그런 소식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에너지주는 하락세를 가져왔고 대표적으로 뭐 리오틴토라든지 BHP, 빌리턴 같은 경우는 각각 3에서 1.7%의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FOMC 6월 정례회의 결과로도 보면요.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이미 높아져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그리스 국채 CDS 사상 최고 소식을 받아들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는 어떻게 끝났는지 또 달러화, 유로화 움직임 전해주시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76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작용 가운데 뭐 장중 달러가 약간 뭐 약세를 보이는 영향이 있습니다만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뭐 0.2% 상승한 76달러 51센트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국제 금값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도 온소당 한 1,245불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또 유로화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한 1.2350달러에서 약간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품시장 마감까지 한번 전해 들어봤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다우만 보면은 1,152포인트로 끝이 났는데 사실 다우의 1,500선 안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장중에 한번 터치만 해보고 다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도 7개월 내 최대폭으로 간밤에 감소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다시금 조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갑자기 이제 또 기술적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네. 다우지수 이제 그 1,500포인트는 다우 월봉이라 그러죠. 예. 다우 월봉에 이제 그 125월봉이 닿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6월 18일 저항 이후에 밀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250포인트, 전일도 장중에 오후장 거의 1시간 남기고 막판 고점 테스트는 했습니다만은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바닥 이후 다지고 어느 정도 지금 21선이 위치한 1,200포인트를 잠시 이탈은 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은 다시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당분간은 미국 지수도 6월 말이 아니겠습니까? 6월 말 7월 초에 접어들 때까지는 1,150포인트, 즉 1,200포인트 지지와 1,500포인트 저항 속에 좀 갇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점입니다. 네, 다우 기준 1,200, 1,500 사이에서 한동안 박스권이 예상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오늘 밤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주시고요. 다음 주 일정까지도 한번 챙겨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이제 한 4거래일째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늘 또 발표되는 지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6월 미시건대 소비자 실질수 확정치하고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일단 이전 그 두 지표의 모두 잠정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잠정치 같은 경우가 이제 75.50이었고 예상치 같은 경우가 이제 75.5는 동일하게 예상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게 나왔을 때는 정시에 또 반발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제 6월 말이면서 7월 초에 접어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 굵직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 28일, 즉 월요일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소득 이런 개인 소비 지출 같이 약간 그렇게 정식 영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발표가 되고, 이제 주 중반으로 접어갔을 때 고용 동향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6월 30일 수요일에는 이제 6월 그 ADP 고용 보고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7월 1일이 되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금요일로 갔을 때는 오늘 그 오전 그 주간 실업 신청 건수 좋게 나온 것처럼 6월 고용 동향에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있을 뉴욕 증시 일정까지 오늘 밤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그리스와 또한 금융개혁 악재를 맞아 다우가 150포인트가량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유럽도 그리스 악재로 또한 프랑스의 경우 2%나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글쎄요, 또 프로그램 힘으로 소폭 올라가는 정도일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고점 돌파 얘기를 한 일주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750은커녕 근데 1740도 굉장히 힘겨워 보입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시장 내부의 모습은 지난 일주일간 시장이 한 1.6% 정도 상승을 했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낙폭과대주나 옐로칩 중심의 시장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상으로는 화학, 조선, 건설, 그리고 SX그룹주, LS그룹주, 네. 그리고 해운주 이런 쪽들이 이번 주에 또 기존의 매기를 이어가면서 새롭게 매기가 형성된 이런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들의 시가총액 그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업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널려져 있지만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시가총액 이 비중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종합주가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옐로칩들이라든가 낙폭과대주들이 큰 폭의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코스피 지수나 이 대형주 지수가 1.6% 한 주간 상승한 반면에 네. 이 옐로칩군들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이 중형주 지수는 2.4%나 반등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지난 일주일간은 뭐 옐로칩 중심의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반면에 이 주도주들의 모습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 옐로칩들이 옐로칩들과 일부 낙폭과대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시장은 1.6% 상승을 했지만 네. 이 주도주들은 오히려 둔화되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이 IT 쪽의 대형주 한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제일모직과 같은 종목인데요. 네. 이 제일모직과 같은 종목도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IT 대형주들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이 가운데서 이제 낙폭과대주들과 옐로칩들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그나마 시장은 한 1.6포인트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수급을 중심으로 또 시장을 한번 분석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들이 쭉 사다가 다시 좀 약간 파는 듯한 움직임이 후반부에 보여졌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한 7일 연속해서 계속 순매수를 하다가 네. 최근에 한 3일 정도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프로그램, 앞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영향력이 지금 상당한 시장인데요. 이것은 시장의 주도 세력이 시장을 이끌지 않고 이 프로그램 영향력이 시장에 상당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시장이 이 기존의 상승장과 달리 좀 약한 상승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결국에는 뭐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현재 시장까지는 여전히 뭐 기술적 반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6월 달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이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수급 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외국인들이 10일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1조 7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가운데서 1조 6,200억을 대형주에서 매수를 했고 이 중형주에서는 1,31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대형주에서 훨씬 많이 샀네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중형주가 급등했다는 얘기죠. 네. 그 원인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그 원인 살펴보기 전에 이제 기간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의 동향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간이 이 기간 동안에 575억을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 네. 대형주를 270억 매수했고 중형주는 오히려 76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형주가 또 올랐다는 얘기.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향을 보면 시장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사준 사람도 없는데 올랐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예,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실타래가 풀려나갑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가 무려 이 기간 동안에 3조 2천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차익이 2조, 비차익이 1조 2천억가량 유입이 됐는데, 네. 이러한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옐로칩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기간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제외한 이제 순수한 매매 동향을 말하는 건데요. 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옐로 칩들은 그 소폭 매도를 하거나 거의 매수를 하지 않는 이러한 그 수급적인 양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옐로 칩들이 왜 급등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매도세의 위축이죠. 그동안 시장이 155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때 이제 강한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네. 더 이상 매도를 멈추게 되니까 주 매도 세력이 매도를 멈추는 가운데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니까 이 프로그램 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매도 결국에 이제 매수 세력이 세서 이 옐로 칩들이 급등을 한 것이 아니라 덜 팔아서. 예, 기존에 매도를 강하게 했던 이 매도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 낙폭과대주들이나 옐로 칩들이 반등하는 구조를 형성을 했던 거죠. 네. 두 번째로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프로그램 매수를 제외한 기간의 순수한 매매가 3조 1,000억인데요. 네.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이 그 주도 종목군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도 종목군들이 상당히 부진했죠. 네. 실제로 그 주도 종목군에 있는 그 자동차의 4개 종목과 네. 그 IT의 10개 종목을 그 전부 다 수급 동향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많이 매수한 것처럼 이 주도 종목군에서는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매도 물량을 기관이 시장이 155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동안에 이 주도 종목을 계속 매수한 이후에 네. 결국에 올라오니까? 주도 종목군에 대해서 이제 단기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동향을 이 기관들은 결국에 자기네들 그 팀에서 그 프로그램 매매 주문 역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동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것을 그 틈타서 최근에 단기 매수한 물량들을 효율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결국에 이 수급이나 아니면 주도주의 시장 위치 뭐 이러한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은 그리 질적으로 좋은 반등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시장이 완전히 꺾였다라는 말씀이신지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주도주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기관도 주도주 중심으로 지금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와중에 외국인도 살짝 지금 안 사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나마의 반등도 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시장은 이제 이제부터가 좀 관건인데요. 여태까지의 그러니까 지난 그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그 약 2주간의 반등의 질적인 모습은 네. 사실 좋지 않았는데 이것은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나오는 업종 전반적인 이제 순환매의 양상이 뭐 SX 그룹주라든가 LS 그룹주들이 최근 그 반등한 모습으로 봐서는 네. 시장에 거의 오를 만한 그 반등할 만한 쪽까지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네, 한 번씩 다 한 번 예. 올라봤다.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또다시 주도주가 일어서야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전일 기아차가 21 거래일 만에 그 5일선을 어쨌든 소폭으로 이탈했지만 네. 21 거래일 만에 기아차가 5일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방향의 키는 단기적으로 주도주가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기 네. 낙폭과대주나 옐로칩의 반등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 그러면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볼 분들은 뭐 낙폭과대, 옐로우칩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좀 슬슬 기관처럼 이제는 좀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될지 주도주도 그렇다고 지금 딱히 가진 않지만 앞으로 주도주가 일어서야 간다 그러니까 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좀 들고 있어야 좋을지 2분기 실적도 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먼저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 주도주를 일정 정도 그 편입을 하면서 그 일정 정도는 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주도주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중장기 투자자는 뭐 각자 투자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뭐 적게는 뭐 한 30-40%에서 많게는 한 60-70%를 주주를 쥐고 있으면서 네. 현금을 최소한 30% 이상, 많게는 한 60%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좀 관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단기 투자자는 지금은 이제 그 낙폭과대주나 옐로우칩군에서 서서히 좀 빠져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들의 앞서 말씀드렸다면 이들의 반등 성격의 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이. 네. 또 시장의 중심이 이 낙폭과대주나 옐로칩에서 다시 이제 주주 중심으로 옮겨올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서서히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장기 투자자들이 빠져나와서 지금 뭐 거의 100% 가까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네. 주도주가 방향을 잡을 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그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좀 큰 변화가 아니라 이제 작은 미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네. 그 앞서 큰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왜 주도주를 버릴 필요가 없는가? 이거 얘기하시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럼 새롭게 뭔가요? 시장에서 나타난 이 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네. 이 주도업종 내에서 일부 중소형주들이 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도 이제- 업종 내의 중소형주들이. 네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 자동차 쪽에서는 한일이와나 화신 같은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 자동차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쪽이 이제 IT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IT 쪽에서 네페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바코아 같은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들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네. 이 네페스나 주성 엔지니어, 아바코 특히 이제 아바코 같은 종목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반등을 했냐면 네. 아바코는 LG 디스플레이가 지분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LG 디스플레이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현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IT 중소형주 중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그 뭐 반도체 전공되면 전공정 아니면 네. LG 디스플레이 지분 투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강한 상승량이 아니라 선택된 일부 종목들만 반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종목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지금 뭐 안 좋게 볼 이유는 없는데요. 네. 오히려 뭐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주변 여건이라든가 기업 상황이 지금 주도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은 네. 주도주나 같은 업종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신고가를 내면서까지 이 종목을 주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준다는. 매수를 한다는 거는 이 매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만큼 지금 가격도 그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싸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은 뭐 이런 쪽들로 좀 관심을 옮겨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요. 한일이와 화신, 그리고 IT 쪽에서 네페스, 주성 엔지니어링, 아바코. 솔직히 차트 5개 다 보고 싶은데 한 종목만 얘기를 좀 들어보죠.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10% 이상이나 급등했잖아요. 예. 예. 뭐 그 전일 하루만 놓고 보면 뭐 12% 이상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오늘 말씀하시면 이거를 이 비싼 가격에. 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그 기업이었는데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LCD 장비로도 진출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태양광 장비 쪽까지 진출하면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반도체나 LCD 쪽보다는 이 태양광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난 4월에는 중국 최대 전력발전 회사와 1,500억 대의 태양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 그쪽에서 사업 부분에서 네. 매출처가 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중국 쪽으로 그 수주를 따내면서 매출처 다양화도 최근에 좀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LCD 분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8세대 그 3차 투자에 따른 신규 수주가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에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반도체 전공정 분야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에 최고의 실적 모멘텀을 안겨줄 네. 분야이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밸류에이션은 만만치 않은데요. 밸류에이션이 그 ROE가 22% 정도 2010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PBR이 4배가 넘습니다. 절대 그 저평가를 논할 수 없는 네, 단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소데프 신소재 같은 종목을 보면 네. ROE는 비슷한데 PBR은 5배가 훨씬 넘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소데프 신소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요. 네. 주성 엔지니어는 원래부터 기업이 그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최근에 뭐 동종업체인 유진테크나 뭐 다른 업종들이 밸류에이션이 크게 올라간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역사적 밸류에이션은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흐름을 보면서 기술적인 모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만에 올라도 싸다. 저는 네, 그렇죠. 궁금합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IT와 자동차 주요 업종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앙엔지니어링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 차트를 동종업체들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몇 종목 비교를 해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서 3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중성엔지니어링은 한 15% 남짓, 어제 하루만 보시지 마시고요. 한 15% 남짓의 그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네. 가장 흡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데프 신소재의 경우에는 네. 2월에서 3월 고점 대비해서 약 50% 가까이 상승했죠. 네.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그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유진테크의 차트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에서 3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그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논할 수 없는 단계지만 네.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수준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한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와 함께 강성 투자자들의 유입과 함께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와중에 또 미국 증시가 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폭 하락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전일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들, 인상적으로 센 종목을 선택해서 단기 트레이딩 해나가기가 상당히 네. 용이한 오늘 살짝 형태로, 눌릴 거니까. 예.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주성엔지니어링, 네페스 뭐 이런 종목이 가장 유망한 종목입니다. 그중에서도 이틀 연속으로는 주성엔지니어링보다는 네페스보다는 네. 전일 처음으로 매기가 형성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지가는 21,500원, 단기 투자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한 21,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지지가는 21,500원을 설정하면서 매수가는 22,000원대 초반, 그러니까 22,100원 이 정도에서 하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 체계적인 리스크가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단기 목표가는 24,000원까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까지 다 해주셔서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차트까지 한번 동종업체들 다른 것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매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사회사 5개와 통합해 기능별 사내 독립기업체와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한전이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통합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죠. 라잔 시카고대 교수가 은행세는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에 적용되는데 자신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스테 경제학자로 부상을 했었죠. 라잔 교수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또 내년에도 5%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리라 내다봤는데요. 취업자 수도 지난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5만 명이 많은 30만 명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이처럼 성장과 고용 전망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하반기 본격적인 출구 전략 시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명동은행연합회에서 시공능력 상위 300위권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C등급과 D등급은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어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 투입 규모까지 결정이 됩니다.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 변경 동의를 한 차례 거절한 외환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주채권은행 변경을 동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02년 SK, 2003년 한진도 변경이 되지 않았냐며 다수의 사례를 들어 외환은행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력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아마 다음 달 초 정도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5개가 통합해 발전, 원자력, 송배전, 판매 등 기능별 사내 독립기업체, 즉 CIC인데요. CIC와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경제 발주로 진행돼 오는 7월 보고될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력산업구조 개편 용역 결과도 사실상 한전의 통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한전이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통합방을 들고 나오면서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날 한전이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2쪽짜리 전력산업 통합 필요성 및 추진 장애 요인 극복 방안에 대한 자료는 효과가 미미한 국내 분할 경쟁보다 통합을 통해 국가간 경제에서 이기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요. 통합 방안으로는 CIC를 제안했습니다. 한수원과 발전 5개 회사, 전력거래소로 분할된 구조를 통합한 뒤 발전과 원전, 송배전, 판매 등 기능별로 사내 독립기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자료는 CIC가 조직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통합 능력 진행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 등 이전 예정 지역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원자력 부문 CIC는 경북 경주로 이전하고 송배전 및 판매 부문 CIC는 전남 나주로 옮기면 지역 주민의 이익도 어느 정도 챙겨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네. 자료는 이와 함께 통합 과정에서 통합 과정이 문제가 될 전기사업법 개정, 합병에 따른 과세, 인력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또 자료는 한전이 한수원과 학반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합병에 따른 과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합병에 따른 과세 이연처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한전은 왜 이렇게 CIC라고 하는 기능별 사내 독립 기업제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원인이 궁금한데요. 네, 사내 독립 기업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현재 분할 구조가 부모의 경제 훼손, 역량 분산에 따른 해외 경쟁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실제 전력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각국 정부가 수직 분할대 구조를 수직 결합한 한편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전력 시장 진출이나 원재 수출을 위해서도 국제적인 경쟁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전력회사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준비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한전도 통합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력산 구조 개편에 대한 용역을 올해 오늘 7월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통합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국회 역시 통합을 하되 부조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전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CIC는 지난 2001년 4월 발전 분할 이전에 단순한 통합체제가 아니라는 점이 또 주목이 되는데요. 네.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사업 부문별로 기능별로 분화해 CIC를 두고 각각 수사량이 맞도록 하는 방식을 두고 있어서 예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구조는 배전, 판매, 송변전을 담당하는 한전과 별도의 전력거래소 그리고 자회사로 한수원 및 5개 발전 자회사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발전 부분이 중복되어 있고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전은 이를 발전, 원전, 송매전 및 판매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 부문별로 인사와 예산, 재무, 회계 등을 동시에 운용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10 다보스 포럼에서요, 탁월한 분석력으로 정말 스타로 부상을 한 지금 라잔 시카고대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G20 회의에서 이번 주말에 또 열리게 되죠.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은행세 도입에 관한 의견이 나온 모양입니다. 미국과 유럽은행만 은행세 내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인 라구람 라잔 미 시카고대 교수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행세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에 적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의 은행까지 어느 정도 그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라잔 교수는 지난 3월 다보스 포럼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이 보호주의를 초래해 경기 회복을 늦을 수 있다고 지적해 다보스 포럼에서 스타 경제학자로 부상한 바 있는데요. 네. 오는 7월 7일부터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서울포럼 2010에서 기재연설자로 참석하는 라잔 교수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는 정책 해법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는 오류를 바꿔야 하고 투자자의 지적인 은행 리스크 관리, 은행 이사의 책임 강화 등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라잔 교수는 미국 금융개혁 3단계 해법과 관련해 우선 미국 정부가 주택 관련 정책을 금융위기의 극복에 만면 통치할 정도로 여기는 접근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구제금융이 들어간 기업이나 은행 주식의 상당량을 가치를
잃도록 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기업과 은행들의 리스크 경영 행태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경영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규제 당국이 압박을 가해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가장 큰 시장의 화두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5%가 아닌 5.8%로 아주 높게 올려 잡았다라는 것인데 하반기도 이 같은 경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리라 보면서 인플레 잡기 위한 출구 전략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참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올려잡고 내년에도 5% 안팎의 성장을 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취업자 수도 지난 1월에는 연간 25만 명 플러스 알파에서 30만 명으로 5만 명이나 늘려 잡았는데요. 네. 이처럼 성장 및 고용 전망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제 정책 기조 역시 기존의 확정적 기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혀 하반기에 본격적인 충구 전략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24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윤지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최근의 경기 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 상황을 고려해 거시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안전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어 특히 경기 회복 효과를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공공요금의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중기요금 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중기요금 협의제는 생산서 재고를 전제로 2년에서 5년간 적용할 공공요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일종의 가격 상한제입니다. 정부는 또 일시적으로 자금날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유동성 제도인 패스트트랙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밝혔는데요. 네. 정부는 또 포스트 희망근로를 통해 하반기 일자리 8만 4천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희망근로의 잔여 예산 등 6,700억 원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청년 미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3만 4천 명을 목표로 잡은 청년 창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 살생부가 공개되는 D-Day입니다. 오늘 한 오후 3시가량 정도가 공개 시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행사를 포함해서 한 15곳 내지 20곳 정도가 포함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네요. 예, 오늘이 이제 건설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분수령이 될 날인데요. 네. 건설사 시정 위험 평가 결과의 발표에 이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주채권 매입을 위한 구조조정 기금 투입 결정이 오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날은 또 현대그룹이 재무경쟁 차결 연장 마감 연장으로 감안하면 사실상 오늘 이후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간사은행인 우리은행은 오늘 오후 3시께 서울 명동은행연합회에서 시공능력 상위 300위권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신용위험평가 결과 C에서 C와 D등급을 받는 업체 수는 16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C등급은 워크아웃으로 가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9개. 사실상 퇴출 판정을 받는 업체가 7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우리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맞춰 향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각 채권은행에서 막판 조율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16개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은행들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등급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매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보수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것은 은행들이 자기가 책임을 떠안기 싫어서 어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C등급이나 D등급을 준다는 의미인데요. 네. 한편 금융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지원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약 70개 저축은행, 약 3조 원 안팎의 부실 PF 채권을 정부가 구조조정 관리기금을 통해 매입할 예정인데요. 일단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되면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건설사 구조조정이 바로 오늘인데 D-Day 바로 하루 전에 어제 이미 그리고 그제도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죠. 중소형주들은 또 중소형주대로 그 어떤 규제 규모가 굉장히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아전 인수격 해석으로 올랐었고 대형 건설사들은 그들대로 나름대로의 논리로 올랐었는데 오늘 건설주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그룹과 주채권은행 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지금까지 주채권은행 변경한 사례가 없다라고 했지만 알아보니까 사례가 꽤 많더라. 변경 좀 받아들여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죠. 네,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 변경을 거절한 외환은행에 다시 한번 주채권은행을 바꿔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그룹은 2002년 SK그룹이 제일은행에서 하나은행 주채권은행을 변경했고 변경하는 등 4개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했으며 2003년과 2004년에도 한진그룹과 동그룹 등 6개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했다는 사례를 들면서 주채권은행을 반드시 바꿔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사실 외환은행은 그 론스타가 대주주인데요. 네. 론스타가 이번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예정인데 그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실이 예정되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재무 개선 약정을 맺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그룹은 원래 정상적인 상태라면 특히 다른 은행에서 주채권을 맡았다면 재무 개선 약정을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외환은행이 특히 론스타가 대주주이다 보니 의도적으로 재무 개선 약정을 넣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필이면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이라 현대그룹도 조금 나름대로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급락했습니다. 다우가 150포인트가량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금융개혁 절충안이 상하원 사이에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 그리고 그 내용이 월가 IB 은행들에게 좋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국채 5년 만기 CDS가요, 사상 최고치인 거의 100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육박을 하면서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가 다시금 고조됐는데요. 유럽은 물론 진앙진 유럽 쪽도 분위기가 더 좋지 못했습니다. 뉴욕과 유럽 모두 다 급락한 그런 간밤의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떻게 움직여줄지요. 좀 전에 전해드린 대로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도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래저래 악재가 더 많다면 많은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출발 센 증식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